네, 북한은 조금 전에 3시 반 중대 보도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실험을 통해서 핵무력 완결 단계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들이 또 방송을 진행하면서요, 북한의 중대 보도를 봤는데요. 네. 중대 보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의 지시로 6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고 6차 핵실험 단행 결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건 북한의 주장을 과연 있는 그대로 발표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게 포커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상대편은 그 패를 그대로 읽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우리는 보고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느냐 안 읽어야 되느냐인데 예. 어차피 안 보이는 패이기 때문에 짐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북한이 평양시로 3시에 발표한 그 중대 발표를 그대로 얘기하면 예. 사실 오늘자 노동신문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그 탄도 가지고 실험했더니 폭발력이 이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지진파의 위력으로 볼 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지만 예. 이게 정말 따옴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소탄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반신반의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 김정은이 그 핵무기 그 연구소 시찰할 때 보여줬던 그 탄두가 그대로 그거 그대로 갖다가 경량화된 거 예. 실험을 해서 폭발력이 지금 정도로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반신반의해요. 다만 분명한 건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거예요. 북한이 무게가 실질적으로 탄두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 되는 그 탄두를 지상해 놓고 지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 예. 기존에 거의 한 10배에 가까운 최대 10배에 가까운 폭발력을 이제 보여줄 수준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북한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또 하나는 우리가 한 말이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허풍 떠는 게 아니다. 근데 그동안 북한이 보여줘온 기술적인 면을 보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공언을 했던 그거를 단기 실험 안에는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예. 1, 2년 내에는 반드시 캐치업하는 추격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장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그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그 수소폭탄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 이게 한 1년 뒤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죠. 예. 예.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까지는 저희가 추정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게 증폭핵 분열탄인 것 같다. 아직까지는 수소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 2차 대전이 끝날 즈음 이제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원자 폭탄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위력이 예. 이제 한 뭐 15킬로톤. 과거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 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증폭핵 분열탄이든 수소폭탄이든 그 원자 폭탄을 기반으로 거기서 더 센 파괴력을 내기 위해서 뭐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 또 열핵폭탄이라고도 예. 하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진파로 봤을 때는 5.7 정도 나왔고 우리가 봤을 때는 5.7이었고 예.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3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수소폭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수소폭탄 기본적으로 이제 메가톤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의 핵실험장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다른 그런 위성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증폭핵 분열탄이라 그러면은 뭐 100킬로톤에 가까운 그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만약 6.3이라 그러면은 예. 5.7 이상, 6.3이라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수소폭탄의 가능성이 증폭핵 분열탄. 증폭핵 예. 분열탄의 가능성이 예. 일단 두 분의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요. 북한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100% 다 믿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기술적 진보와 진전을 이룬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아니요, 제가 얘기로 한 볼 수 있는 말씀을 건가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수소탄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는데요. 예. 이게 핵폭탄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핵분열탄,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그 이게 이 기술이 진보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제한된 무게에서 더 큰 폭발력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 경량화 여부예요. 예. 다시 원자탄이나 말해서 수소탄이나 증폭의 분열탄이나 제한된 그 종류가 거 중요한 게 내에서 아니라 더 많은 예. 폭발력을 내기 위해서. 근데 예. 폭발력상으로는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이게 경량화까지 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한 50킬로톤으로 잡으면요. 예. TNT 5만 톤 규모의 폭발이 예.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한 목표 상공에서 터뜨릴 수 있는 지금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나온 폭발력의 무게는 상당히 심각도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건은 원자탄이냐 수소탄이냐 증폭의 분열탄이냐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네네. 정도 소형화를 했고 경량화를 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북한의 어떤 실험 결과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북한의 소형화, 경량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증거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북한이 공개한 이제 장구형이라고 하는 이제 땅콩형 모양으로 된 예. 이것이 이제 가장 증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이제 핵실험을 한 것이 바로 그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것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 지금 화면에 잠깐 보이는 예, 건데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는 이번에 실험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만은 계속 두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예. 수소폭탄이 아니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번에 지진 규모 리터 규모라고 하죠. 이 예. 규모만으로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 5.7이라는 저 수치 자체가 정확한지 이거는 뭐 물론 우리의 우리 그것을 제가 믿어야 되겠지만 기상청 자체를 믿어야 예. 되겠지만은 일본에서는 뭐 그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마다 좀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지난번보다 뭐 5배, 6배에서 60kg티다, 뭐 80kg티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예. 조금 뭐 100kg, 200kg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 자체, 이 실험하는 그 자체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예. 북한이 이것을 얼마나 차폐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뭐 100kg, 200kg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예. 이게 만약에 리터 지정 규모 6이라고 하면요. 거의 300에 달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꼭 이 수소폭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지금 수소폭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지구상에 수소폭탄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많은 사람이 자꾸 수소폭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수소탄 실험에 미국과 일본 다른 나라 성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탄이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한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수소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예, 성공을 실제 했죠. 수소탄을 무기화해서 갖고 있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수소 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나 왜 그러냐? 예. 이것을 계속 해보니까 실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파괴력이 나와버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 사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것을 저는 탄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북한이 이런 것을 한 것은 좀 면밀하게 뭐 이것이 수소탄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면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폭발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크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사거리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 아무도 거의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는 대기권의 재진화가 기술과 예.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폭발력이 있는 것을 가볍게 만들어서 실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예. 결국 오늘의 실험은 결국 그만큼 폭발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탄두가 예. 기껏해야 10kg밖에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터뜨려서 뭐 하겠느냐, 효용성이 뭐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에 어떤 것은 저는 뭐 기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너희들이 말하는 10kg가 아니라 그 이상 20, 30의 어떤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것을 가볍게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예. 오늘 아침에 사진으로 확인시켜주고 실제 실험으로 감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런데 합니다. 앞서도 우리 차두현 연구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규모나 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형화, 네. 경량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느냐 네네.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네네.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리터 규모로 어느 정도의 위력이 나오는 거는 사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죠. 실제 북한이 어느 정도의 그 작은
그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 겁니까? 다음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 게 직접 탄두하고 결합해서 쏘는 건데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제 다음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 다음 그거는? 수순으로 할 수 있는 예. 게 이 대륙간 탄도탄이 재진입까지 들어가는 실험 자체를 아마 예. 이 9, 10월 중에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되면 예. 대충 이런 걸 만들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 예.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탄두 결합력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그건 왜냐하면 예. 이게 올라갔다가 정말 정확하게 목표한 시점에서 그 지점에 터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이게 그때부터는 다른 국가하고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두 개를 달아서 직접 실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정도 폭발력 보여줬고 이제는 기술력이 사거리가 상당 부분 날아가고 예. 뭐 한 4, 5천 날아가고 재진입까지 됐다. 예. 그러면 그 앞에 그 보유국이 됐던 국가들의 선례를 볼 때 두 개가 경량화가 됐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뭐 우리 언론에서 500km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어느 미사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500km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00km, 700km 엔진과의 성능이 그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왜 어느 정도 보느냐고 하시면 오늘 보여드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기존 다른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작년에 지난 3월 달에 보여준 은색 9라는 어떤 그 기폭 장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과거에 그 일본에 떨어뜨린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펜맨이라는 것을 축소형입니다. 그게 지름이 예. 1.5m였는데 예. 작년에 그게 대충 보니까 66cm 정도 되면서 예. 그것을 무게로 환산했을 때 한 뭐 200kg, 300kg다. 그리고 오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의 장구형으로 두 개의 공이 있는데요. 예. 그 뒤쪽에 있는 구가 아마 작년에 4월달에 보여줬던 그 일반 그 분열탄에 아마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공일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난 4월달에 보여준 것보다는 조금 더 작아졌어요. 사실은요. 예. 예.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탄두의 전체적 무게가 탄두의 전체적인 외비까지 합쳐서 한 600에서 700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500은 넘지만 못 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자신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더 무거운 것도 실을 수 있다라고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500이라는 기준을 놓고 북한이 실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과거 사례를 보자면 앞서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은 실제로 다음 이제 북한이 ICBM 실제 사거리를 놓고 사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980년 5월 18일에 둥펑5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남태평양으로 실제 쏜 적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핵탄두 그때는 사거리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중국의 그때는 ICBM. 10,000km 가깝게 됐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중국 그때 덩샤오핑이 막 집권 초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걸 홍보를 했고 예. 그러면서 중국이 자연스럽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가로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도 향후 이번 핵실험 이후에 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그 화성 14호를 실제 사거리를 한번 쏴보는 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또 10월에는 북한의 당창건 기념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10월 북한의 10일이죠. 예. 예. 그 앞서 북한의 이제 핵실험 상황을 좀 보면 핵실험 이후에는 미사일 실험이 곧 잇따르곤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일 도발을 계속 그 이어갈까요? 9월 9일, 10월 10일 나올 때부터 저희 고개를 갸웃했던 게 예. 북한이 꼭 기념일날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 기술적으로, 작년에는 기술적으로 9월 9일에 준비되고 했죠. 예, 그게 공교롭게 따져보면 1년에 워낙 자주 하니까 요즘 2년 내에 굉장히 많이 당겨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념일하고 거의 날짜가 근접을 한 것도 있지만 예. 북한이 기념일만 잡아가지고 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기념일이 또 예, 많기도 언제든 하지 할 수 않습니까? 있어요. 다만 예.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북한이 생각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중국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이 제19차 이 공산당 대회가 10월 18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예. 그 이전까지는요, 사실 대외적인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어요. 내부 사회 정치 체제를 먼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중국도 후끈 달아서 북한을 좀 거칠게 다루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CBM을 만약에 쏜다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이전 어간은 될 거다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게 10월 10일이냐 9월 9일이냐 9월 9일 날 갑자기 폭풍을 치고 그러면 못 쏘는 거예요. 예. 북한이 오늘 중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 자신들의 이제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 선전 문구라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타격 기술을 이미 조정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압축 융합 기술에도 성공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게 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소탄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예. 그 예. 위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줘야 사실 핵 강대국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저 정도 기술 수준까지 올라왔구나라고 예. 인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들을 계속 강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전 이제 뭐 5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기대를 했죠. 그만큼 위력이 큰 뭔가 예.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사실 회의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강대국들도. 하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력면에서 현재 나온 그런 지진파 측정 결과로 봤을 때는 위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은 ICBM급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하도록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 차원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전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군의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하였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NSC 회의 개최 전과 후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2차례에 걸쳐 통화하여 대책을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한미 공조 방안을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의 NSC 결과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오늘 1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소집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개최가 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가 됐다 이렇게 전했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을 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의 완전 고립을 위한 모든 외교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일단은 제재 격상이 한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전략자산 전개의 부분들이에요. 근데 예. 둘 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제재 격상이라는 게 전개는 뭐 과거에 좀 많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제재 격상 최근에 같은 을지 경우, 프리덤 예. 가이드 훈련 기간에도 미국의 그렇죠. 전략 자산들이 지금 동시에 오기도 했죠. 예. 그 F-22와 F-35B 그렇죠. 아주 두 개의 강력한 그 스텔스 전폭기와 전투기가 온 적이 예,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첫 번째 이제 제재를 격상하는 문제는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이 2371호가 예. 통과된 게 8월 5일이에요. 뉴욕 예. 현지 시각으로. 한 달도 지금 안 됐어요. 예. 그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그리고 한 달
나오기 전까지 또 한 2주가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 2371호가 가장 강력하긴 하지만 그게 미일 중로가 타협할 중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나온 타협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는 더 올려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이제 남은 거는요, 사실 보면 예. 이제 몇 개 없어요. 이제 이 중국이 유류를 중단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북한에 대해서 유류 공급. 두 가장 번째는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는 예. 게 중국의 그 예. 대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예. 거죠. 또 하나는 그걸 사실 미국이 중국 쪽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예. 그게 아마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합의가 한 칼에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 대회 일정 얘기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노동자 송출의 전면 금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2371호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노동자 선에서 더 늘리지 못하도록 동결했단 지금 한 말이에요. 5만 명 정도가 예, 해외에 예.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데 이걸 그 정도 전면금지시키는 쿼터는 거죠. 인정을 해주고 예. 5만 명을 넘어가는 추가 인력 송출은 이제 금지하는 거죠. 예, 예, 유엔 예. 제재안이. 예. 이제 이 여기서 더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이 블로케이드 봉쇄에 가까운 제재가 이거는 아마 도달하기 힘들 거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그 제재가 도출될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전히 중국이 얘기한 건 저는 중국 반응 내일 나오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 예. 그러나 그 이 모든 관계된 그 이 행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는 반복될 겁니다. 중국의 입장은 예. 뭐 과거부터 뭐 똑같았죠. 쌍중단과 쌍괴 병행으로 이렇게 날짜만 갈아붙이면 정리가 되죠. 예, 날짜만 쌍중단이라고 갈아붙이면 하면은 양측에 그 남북 간 양측에 뭐 남한은 군사훈련 중단이고 북한 측은 도발행위 중단이고 또 쌍괴 병행은 설명을 좀 그렇죠. 해주시겠습니까? 예, 결국은 도발행위 중단하면서 이제 예. 대화 각자의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동시하자는 시작하는 거죠.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 의제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 쌍중단하고 상계 병행이 아직 안 된 단계에서 그 제재를 격상하게 되면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해온 거 뭐 그 F-35B라든가 B-1이라든가 이거 자체도 과거에는 평양이 움찔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시쳇말로 약발이 안 듣는 거거든요. 아, 물론 실질적으로는 우려를 할지 모르겠지만 표정 관리는 하는 거죠. 별로 예. 안 두렵다고. 사실은 그다- 뭐 예. 과거에 이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되면 네네. 김정은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네. 그런데 을지 프리덤 가이드 훈련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김정은의 동선을 보면 굉장히 나름 그 공개적이면서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오전에 정치국 상무위원 회의를 주재를 하고 네네. 핵실험에 대한 결정을 하고 오후에 지금 핵실험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예. 보이죠. 그러나 뭐 이번 아침에 오전에 북한이 이제 보도한 바와 같이 이제 그 핵무기를 보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제죠 사실은 예. 어제 갔다가 그다음 오늘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오늘 해서 이제 날짜 사인을 보면 9월 3일입니다. 예.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보여준 것 오늘 아침 공개한 것을 직접 오늘 사인해서 오늘 핵실험을 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 네. 이 하루 이틀 만에 벌어졌다기보다는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오늘 예. 하루 만에 이제 즉흥적으로 했다기보다는요. 예. 상당히 뭐 또 예. 로드맵을 짜고 이제 됐다고 보는데 저는 중요한 점은 사실 왜 이 시점에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느냐를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핵실험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쓸 수밖에 없는 카드일 수도 상당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지금 사실 예. 이 카드를 씀으로 해서 앞에 쓸 수 있는 다른 카드를 오히려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과감하게 다른 카드를 넘어서 예. 6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지금 쓴 거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북한이 왜 이런 어떤 무리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과감한 수를 떴냐고 본다면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 중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뭐 결정을 했다는 그 문구에 앞서서 국제 정세와 이 남북 관계, 이 북미 관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세 평가를 했다는 문장이 아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계산을 해 본 거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판을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과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예. 6월달 늦어도 7월달부터는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로드맵을 갖고 미사일을 쏘면서 왔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를 했다는 게 기대라기- 뭔가가 뭘까요? 그 기대라는 건 꼭 대화가 아니라 북미 간의 협상을 그렇죠. 협상이 기대했던 걸까요? 협상 테이블에 꼭 협상이라고 표현하거나 대화가 아니라 예. 어쩌면 저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우리가 통상 1합을 겨룬다고 하죠. 예. 뭔가 한 판을 벌려서 1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마 7월 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내부적인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제해야 되는 차관보, 관련 차관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지금 인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나올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 이런 상황이 봐서 저는 7월달, 8월달 이 1라운드라는 라운드 자체가 예. 그냥 말 그대로 그 말대말, 그냥 SNS 이거로 그냥 끝나버렸다고 봐요. 그러면 이 국면 자체를 전환하는 저는 이번에 핵실험을 뭐냥 북한이 그냥 완전히 막장, 소위 말해서 모든 걸 끝내고 이제 우리 다 닫고 가겠다 이런 계획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오히려 한 칸 뛰어넘어서 1라운드를 빨리 끝내고 2라운드로 시작하는 어떤 그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구분짓는 공을 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를 하면 북한이 얘기하는 1라운드는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핵 보유 국가 또 거기에 실어나르는 운반체 ICBM까지 갖고 있는 국가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이제 1라운드 자체 그런 것들을 위한 게 1라운드인가요? 그렇죠. 1라운드를 시작해서 사실은 그 이상을 바랬을 수도 있고요. 그 예. 1라운드는 지금이 아니라 시작됐으면 뭐 올 연말이나 더 이상 쭉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쩌면 상당한 어떤 그 협의 내용을 갖고 제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아마 이것은 사실 오늘의 이렇게 건너뛸 예. 수 있는 것은 예. 북한의 자신감도 있겠지만 북한의 조급함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오히려 북함도 상당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에 제7차 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 병진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제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은 자신들이 가져놓은 어떤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도 조급함과 또 어떤 이런 어떤 억지력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을 갖고 이번 핵실험은 그러니까 실제 1라운드를 미국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빨리 1라운드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2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전환점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이 2라운드를 새롭게 열었다면 이제 2라운드에 맞대응할 미국의 대응이 또 궁금한데 사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무용론까지 내세우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예측 불가한 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6차 핵실험 도발에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도 상당한 우려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과거에는요. 예. 이게 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였어요. 예. 가령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를 하게 되면 당분간 결국 미국이 제재를 풀지도 않겠지만 군사 행동도 없겠구나라는 거를 북한도 예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라는 표현을 썼지만 예. 프레셔가 언제까지 갈지, 종류가 뭐가 될지, 인게이지먼트가 뭐가 될지 아무런 이 메시지가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만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북한도 어떤 면에서는 1, 2라운드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을 빨리 좀 깨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미국이 가시성을 예. 그래야 자기네들도 그 다음 수순을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이 지난 2년간 2015년부터 2년간 걸어온 행보를 보면 같은 김정은 시대라도요. 예. 2015년 이전까지와는 굉장히 틀린 것이 미사일 발사의 그 주기라든가 예. 아니면 핵실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당겨져 있어요. 모든 자원하고 모든 기술을 다 쌓아놓고 있으면 이렇게 급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뭔가에 지금 초조하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한정 가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당장 목을 조일 정도는 안 되지만 굉장히 피곤한 제재가 계속 지속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빨리 타파를 해야 될 텐데 거기서 나름대로 승부수로 건 게 ICBM 핵실험 이런 게 될 예. 될 거라고 북한은 생각한 것 같고요. 예.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2371호의 그 위력이 서서히 나타나기 전에 그 해악이 북한한테 이 영향을 미치기 전에 빨리 어떤 쪽이든 타개 국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지금 보이는 행보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여유 잡고 있는 그런 행보는 아니에요. 사실 두 예. 분께서는 이제 북한의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뭐 솔직히 같은 의견이고요. 예. 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큰 핵실험을 했다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현재 있는 북한의 실력으로 뭔가를 완성을 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미국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지금 핵실험 뒤에 과연 어떤 정책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전략 자산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예.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재래식 전략 자산들이 이제 주가되고 예.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 잠수함이 한반도 근해로 이제 초계 활동을 예. 할 수도 있고 예. 전략 핵 잠수함은 사실 북한이 가진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많은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예. 또한 은밀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특히 이제 지난해 9월에도 우리 합참 의장도 가시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도 예. 괌에서 보긴 했는데 이것을 아마 이제는 이 카드를 꺼내서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하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지금 세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최근에 이제 북한의 행보를 보면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고요, 2009년에 2차, 2013년에 3차를 했고 불과 2016년 작년 1월에 4차 실험을 했고요, 또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오늘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핵실험 주기가 좀 짧아진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북한이 뭔가 조급함에 좀 쫓기는 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북한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급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몰려서라고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를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그래도 2, 3년 정도 그렇게 코너에 몰릴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라는 얘기를 하세요.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제재와 압박을 했지만 북한의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요. 보인다는 말들도 그것도 있더군요. 평양과 다른 지역이 다르다라는 분도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경제 이 활성화가 보이는 지역이 주로 건설들이에요. 예. 별다른 주로- 부가가치가 주로 창출이 평양을 안 되고 있는 중심으로 한 부분이에요. 도시 예, 그다음에 지역이죠. 이제 예. 거기서 온 외화 자금에 대한 판단들도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예. 거는요. 이게 단기간 내에 2, 3년, 1, 2년 내에 확 어떤 굉장히 체제가 극단적인 위기에 몰릴 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예. 김정은 시대하고 김정일 시대를 한번 차이를 줘봐야 돼요. 차이를 둬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김정일 시대에 그 주로 얘기됐던 슬로건은요. 강성대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병진을 했죠. 예. 핵 강국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민 경제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지만 예. 김정은이 가진 생각은 두 개예요. 하나는 미국하고 모든 일 이번에 핵실험하기 전에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던진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제네바에서 한 거는요. 이제 우리는 중국, 미국이랑 똑같이 세계에서 의제를 이끌고 가는 도미넌트 파워라는 얘기예요. 패권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그만한 패권국 지위를 달성한 만큼 인민 생활 향상도 그만큼 이뤄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한테 자기가 바라는 북한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핵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낙후돼서 체제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강력하게 세계를 호령하면서도 인민들의 생활도 같이 향상되는 그런 북한이에요. 예. 예. 그 북한이 예. 지금 상황의 제재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더 강화가 되면 핵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달성 못 되거든요. 예. 그게 연 3% 내지 4%의 경제 성장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예. 예. 저는 그 강박관념에도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내가 망한다가 아니라 내 목표가 달성 안 될 거라는 초조감이죠. 그런데 저기 이제 과거 정부와 또 새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의아하게 또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북한과 대화가 안 됐던 거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 핵 포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새 정부는 핵 포기가 아니라 도발 중단만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문을 열어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하면요. 저는 사실 뭐 북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와 보면 그 조급함의 의미는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죠. 김정은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3% 이런 것이 아니라 인민들한테 잘 사는 어떤 그런 어떤 뭐 그래서 북한이 강성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인민생활 복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지난 7차 당대회 때 강성 국가로 가겠다. 그리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8차 당대회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다음 당대회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김일성이라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일 같은 경우는 당대도 하지 않았거니와 북한에서 당대회를 한다는 거는요. 인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지킬 것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 지켰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김일성 시기 때 그렇게 80년대에 우리 당대회 하고 난 다음에 무려 20몇 년 동안 당대회를 30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난 7차 당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8차 당대회 때까지 뭔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거는 경제의 문제나 인민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신의 정권의 문제예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그러니까 계속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이 김정은 체계의 불안성. 교수님의 주장은 정권 유지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어쩌면 방금 여러 가지 문제, 정권 생존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단순히 그런데 지금 새 정부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면 체제 보장해주겠다, 정권 유지 보장해주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여러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북한이 언제 체제 보장해달라 그랬어요?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그랬어요. 자기네 체제 보장해달라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북한한테 흡수 통일 안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먼저 흔들지 않으면 대화에 나올 것이다. 지금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우리는 참 코웃음이 날 일이겠지만 북한은 철저하게 우리를 자기네들보다 열세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의제 문제도 나왔지만 지금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라든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북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거는 남북한 간의 대화로 한국이 그거를 얘기할 자격도 없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카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통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는 구상은 사실은 뭐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게 몇십 년 가능하다라고 동안 북한은 이미 보는 거죠. 검증된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최소한 그게 착각이든 아니면 북한이 받은 인상이든 간에 그 틈새를 흔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단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상 뭐 문법이 맞느니 뭐 내용이 맞느니라고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 자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음에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준비가 되는 순간 뭐 인사가 마무리되고 내부적으로 여러 것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 이거는 전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테이블로 올라갈 상황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핵실험을 했고 뭐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대화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고 무조건 제재와 압박을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북한이 아니라 저희가 믿었던 미국한테 오히려 뒤통수 맞고 둘이가 같이 정말 다른 차례 더 가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저는 분명히 그런 우려 자체를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이른바 얘기하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얘기는 패싱 논란이라는 건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논의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그게 한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제된다라는 차원은 이유가 양자는 뭐 우리가 모든 양자 협상에 낄 수가 없어요.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놓는 떡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협상 자원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우리한테 반하는 게 나온다는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리아 패싱에서는
흔히 아주 양극단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가 미국이 갑자기 북한을 확 끌어안고 거기에서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코리아 패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북한을 갑자기 때리고 나와서 우리까지 연루될 가능성. 서로 예. 다른 쪽의 코리아 패싱의 이 양극단의 우려들이 코리아 일어나는데 패싱 가능성이네요, 둘 다 그거는. 지금 예. 상황에서 예. 우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우리의 행태 자체를 속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월남전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이 그런 짓 많이 예. 했다. 근데 예. 그러려면요, 워싱턴 내에서 일단 주류들이 어떤 의견들을 가진 그 주류들의 의견 변화 과정이 보여요.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두 번째는 트럼프의 한정지어서 보면 예. 일단은 째려보기 게임이 계속됐어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협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트럼프는 그 치킨 게임에서 자기가 치킨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겁쟁이야. 예. 이게 트럼프의 그동안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정을 보면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가치예요. 예. 자, 우리 차두현 연구위원께서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 정권 유지, 체제 안정을 보장을 하겠다,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도발 중단하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 제안 자체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서 도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전제 조건은 적대 정책의 폐기거든요. 예, 예. 그게 근데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 정책의 폐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적대시 정책의 폐기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한미 연합훈련 같은 군사훈련의 거예요. 중단이죠. 그게 결국은 예. 핵전쟁 연습이고 북한에 대한 침공 연습이기 때문에 예. 이게 항상 북한을 압박하고 공격해 들어오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 도발을 중단하면 대화 안 하겠다는 거에서 북한이 코웃음 치냐면요.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도발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자위적인 수단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네들은. 예. 예. 이게 그런데 사실은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느 국가든지 간에 자유권적 예, 예. 차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반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예. 8월 15일, 16일 어간에 헬런 노스 그 국무부 그 이 대변인을 통해서 일단 그게 대화 전제 조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국내 언론이 좀 증폭해서 보도를 했는데 일단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고 그 다음에 동북아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면 그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굿 스타팅 포인트가 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미- 세 가지 예, 조건을 북한은 제시했죠. 그거 예. 소용없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미국이 먼저 뭔가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하든지 예. 아니면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을 하든지 그러고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와 거의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의 도발 중단이라는 이 전제의 얘기가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주장하고 바라보는 게 조금씩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큰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걸 풀어야 대화가 시작될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자,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그걸? 개인적으로는요. 예. 우리가 패싱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자체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사실은 덜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나 연습 같은 거 우리 마음대로 혼자 중단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네요. 동맹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급해지면 오히려 거기 말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생각이냐면 수가 제약이 돼 있으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수를 늘려가는 방법하고요. 그 수가 통할 때까지의 여건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탈피해야 되는 게 우리의 레드라인 강박관념이에요. 북한이 여기까지 못 가도록 여기까지는 못 가도록 참 막아야 되고 예. 그러다 갑자기 북한이 쓱 그 선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예. 레드라인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레드라인에 집착하지 말고요. 북한이 그러면 이 조건 내에서도 계속 자기가 할 길을 간다면 우리가 할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제적인 제재의 폭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차원에서의 역량 확보는 해놓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대화라든가 협상 제의가 오면 이거를 뿌리칠 이유는 없어요. 왜? 그 가운데서도 서로 정보라든가 의도가 교환된다라는 게요.
갑자기 우발 사태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이 바라는 건 한국이 바로 얘기하는 패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지기를 바라고 지금의 공조전선에서 뛰쳐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이 바라는 바고요. 예. 자, 그런 부분 짚어주셨고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혹시 더 보태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히 보탤 얘기하고 너무 웬만한 얘기는 다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끼어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 공을 다시 이제 미국 쪽으로 돌린 거고 지난번 이제 미사일 발사 이후 전략자산 전개한 다음에 북한의 공이 다시 갔고 이번에는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으로 공이 다시 갔거든요. 예. 과연 미국이 그럼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군사적인 수단을 선택을 할 거냐,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대화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비어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 이제 원비어 관련돼서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과거 이제 약간 북한을 왕래했던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당시에 원비어의 상태에 대해서 북한은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과거와는 달리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워싱턴 내에서. 근데 이 분위기에다가 핵실험까지 했다라면은 더 불신이 쌓였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인 그런 옵션에 있어서의 무게중심이 더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큰 위력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도 아마 이제 강력한 뭔가 군사적인 물론 이게 그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조치들이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김동엽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